들어서 한 것에 비하면 그 이미지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좀 더 많아요. 그 소설 어머니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있는데 어떻든 그러나 저는 그 텍스트를 소설의 저항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예술론이 있는데 빛나는 통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중요한 구절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한 30쪽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이미지 한 5개, 7개쯤 될 거고요. 한 20개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어떻든 제가 1시간 한 20분, 30분 안으로 제가 끝내고 5분 쉬었다가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늘 가능한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요, 대략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중간에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집단적 방향 상실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어떻든 세부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조감을 하는 거 그것은 어떤 일에서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것도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략.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성찰하는 거, 생각하는 거, 컨템플레이션이죠. 깊게 사고하는 거 하면서 동시에 일하는 거. 예, 핵심입니다. 예, 성찰하는 성찰 속에서 일하는 인간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 사실 예술론에서 핵심인데요. 거기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머니 모습, 나의 어머니 모습과 귀러의 멜랑콜리 이엘이라는 그 그림에 기대었어요. 도대체 예술은 뭘 할 건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소설가뿐만 아니라 건축가나 조각가나 드라마 작가든 시인이든 다 사실은 이 문제에 매달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은 도대체 뭘 표현할까? 도대체 언어나 음악이나 색채나 현실을, 인간을, 세계를 다 충분히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기존과는 다르게 표현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예술가들의 창조적 고민은, 창작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페터 바이스의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페터 바이스의 이런 사례를 예죠.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쭉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나에게 배울 것은 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하면 옆으로 제쳐두면 되겠죠. 예? 모든 거 여러분 다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주된 인물은요, 어머니입니다. 나라는. 여기에 소설에 보면, 1인칭 화자가 있습니다. 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스토리를 다 이렇게 전개시킵니다. 근데 이 나의 어머니가 여기에는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나치 체제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박해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할 말을 잃고 실어증에 걸리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 휩싸이다 보니까 할 말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이 없다고 해서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 육체, 몸이 말 없는 언어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때 그녀의 몸은 상처의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귀르의 멜랑콜리아라는 파나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파나의 이 모습, 아까 귀르의 그 파나 모습, 유명한 파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가, 그 접근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술과 문화적 기억의 작업.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에서 행하는 기억의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대항적인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아카이브는 서류 보관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예술의 질서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행하는 문서 보관소다 이죠. 일종의 얼터너티브로서의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더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항적 아카이브.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예술은 도대체 뭘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술이라는 일종의 메모리 파슈니스다. 순환의 기억이다. 고통에 대한 기억이다. 여러분, 이 파시온이라는 말은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하의 마테 순환과 마테 파시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파시온이죠. 그런데 고통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요? 파시온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죠.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은 순환을 당하지 않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예술은 일종의 순환에 대한 고통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이런 기억 속에서 좀 더 행복한 고난이 없는 어떤 삶의 상태를 미리 비춰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순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잠시 행복할 수 있고 또 잠시 행복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역설적. 행복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고 늘 고통과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수반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파라독스라든가 아이러니라든가 이런 걸 관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거기에는 사실 현대의 미적인 미학적 문제의식이 다 사실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의 전체적 스케치는 이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이 주제가 너무 위치를 대충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 이게 나오는 데는 저항의 이야기 3부입니다. 그래서 3부는 흔히 지옥의 방랑이라고 하데스 반도lu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파시즘 하에 정치 저항 투사들이 겪는 좌절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요, 코피나 할만이나 호단 같은 이런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은 처형장소인 플레첸즈에서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망명 도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숍이라는 사람하고 나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간직한 채 살아남습니다. 저항의 이야기 전반적인 마지막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비숍과 나의 보통의 역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미적 경험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시즘 현실을 서사적으로 기록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설 텍스트는 일종의 추도사로서 경고비로서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예, 소설의 사건 줄거리가요, 나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작가로 등장합니다. 3부에 들어오면요, 등장해서 이 나의 글쓰기에 의해서 이렇게 실려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미학을 주인공은 써가면서 살아갑니다. 저항의 미학 그런 내가 작가로 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부의 마지막 그림을 가면 나는 앞으로 작가로 살아남을 것이고 언젠가 어떤 미래의 독자가 이 책을 읽을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소설 안에 이미 용의되어 있죠. 여러분 흥미롭죠, 그죠? 그러니까 소설의 층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복잡하게 그러죠. 예, 복합적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랬잖아요. 호피나 할만, 호단 같은 저항투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페트바이서의 저항의 이야기에 따르는 노트북 4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케치 참조 자료집요. 이 사람 그걸 쓰면서 작업 일지를 말하자면 쓰면서 저항의 이야기를 적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만이고 비숍입니다.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 예, 뽑히는 상당히 좀 엄격한, 그 라디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할만은 훨씬 더 유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단이라는 사람은 좀 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끄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숍은 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역사의 실상을 이렇게 알리려고 했고 또 나는요
나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데 페트바이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작가로서 앞으로 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글이 사진을 보니까 이런 훨씬 더 쟁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인데 이 글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비전이라면 꿈이라든가 환각이라든가 기억 이런 뜻이겠죠. 이것이 자랑입니다. 이 비전은 당연히 파시즘의 범죄에 결부되어 있고요. 그녀는 정신착란과 능락한 상태는 이 산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파시즘 폭력에 휘달리는 어머니는 정신착란과 어느 상실에서 시달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표현력의 결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는데 그 대신 그녀는 다가오는 재앙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그 인식하는 걸 뭐로 보여주는가?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은 큰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뭔가요? 몸의 언어가 말의 언어를 대신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는 몸의 말 없는 언어로 타인을 고통에 다가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은 기억의 기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그녀 앞에서 나는 예술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고 묘사 가능성의 경계 너머로 말하자면 뭔가요? 묘사 불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묘사 불가능성, 묘사할 수 없다는 것.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묘사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 무력감의 경험을 오히려 표현에 매진해야 할 이유로 받아들여요. 훨씬 더 밀도 있고 훨씬 더 단단하죠. 예술가들의 인식론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경로를 좀 거쳐야 그 사람들이 사고나 문제의식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색채나 뭐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요, 언제나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내가 아무리 표현에 능하고 자신감 있고 열렬하게 해도 그것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자의식 없이는 살 수 없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겸허하죠.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 그런데 이 겸허함에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력감의 경험을 오히려 표현에 매진해야 될 이유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제가 표현했습니다. 무력감에 대한 직시가 재출발을 위한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도에서 그는 매우 새롭고 다른 언어, 어떤 새롭고 다른 언어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건 알려지고 이슈한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는 벗어나는 것을 포용하는 언어라는 거죠. 정물적이면서도 상상적이고, 정물적인 사실에 아주 밀접한 언어죠. 그러면서 사실 너머의 세계를 동시에 보려고 하죠. 예를 들면 상상적이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여러분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는 것, 벗어나는 것을 포용하는 언어다라고 했을 때요. 현대 철학의 흐름을 1960년대 이후의 현대 철학의 흐름을 다자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디아들이죠. 내가 여기에서 이해한 것 너머의 세계, 그거 디아들이죠, 여러분. 이 타자성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로 바꾸는가, 여기에 사실은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예술 언어, 어떤 새롭고 다른 언어, 이미 알려지고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벗어나는 언어를, 포용하는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현대 철학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표현했나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나요? 제가 한 번 더 표현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묻지만 까요? 한 번 더 표현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예술론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넘어간다면요, 현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의식도 다 예술론 안에서 그 나름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려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 계속해서 벗어나는 것, 데리다식으로 이야기하면 미끄러지는 거죠. 차연되는 거죠. 계속 뒤로 유예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끼고 해결책을 찾지만 어떤 문제 봉착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만 그 문제는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한 채 우리는 다음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은 건 어떻게 되나요? 대충 안채로 뒤로 넘겨지죠.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채.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 문제의 연속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문제의 해결책은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정확해지려면 이 빠져나가는 것, 나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 어나들이죠, 디아들, 타자의 것들이죠, 타자의 영역이죠. 이걸 어떻게 나의 언어로 받아들일 것인가, 수렴할 것인가, 그래서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언어 철학, 현대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새롭고 다른 언어가 알려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언어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현대 철학에 대해서 그 나름으로 대답을 구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 문제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새롭고 다른 언어라는 건 뭔가 정물적이고 사실에 밀착하면서 사실 너머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 말하자면 피지컬하면서 물리적이면서, 물리적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이는 세계죠. 가시적인 세계. 피지컬하면서 동시에 메타피지컬. 메타라는 건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피지컬하면서 동시에 메타. 피지의 세계, 보이는 세계, 가시적 세계를 넘어서려고 동시에 노력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사고나 우리의 행동의 방식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태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에. 그래서 그녀는 눈 속에 무릎을 보냈습니다. 이건 첫 부분 3부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문장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녀는 눈 속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차갑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하얀 모래일 수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그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늘은 구름으로 잔뜩 덮여 있었지만 햇볕은 눈에 멀 정도로 밝았다. 팔은 팔꿈치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자 두 손에는 눈송이가 흩날렸다. 위로 솟구쳤다가 내리는 동작이 직접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녀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녀는 하얘진 회색 수건을 둘러맨 사람들의 등을 보았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들을 보았으며 하얀 눈에 반쯤 묻힌 여러 발바닥과 발가락을 보았고 그러자 두 손은 더 깊이 내려갔다. 바다로부터 몸을 돌린 채 그녀가 꿇어앉은 곳은 해안가에 틀림 없었고 그 가장자리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파도가 철썩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노루가 지쳐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통 나치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공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이 감정이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그녀는 눈 속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차갑지 않았다. 아마도 하얀 모래일 수 있었다. 아닐 수도 있었는데요. 깊이 두 손은 들어갔고 하늘은 구름으로 잔뜩 있었고 햇빛은 눈이 벌쩍도록 밝았다. 두 손에는 눈송이가 날렸고 이렇게 위로 솟구쳤다가 내리는 동작이 계속 이어졌고 다른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있었고 등을 보았고 신발을 신지 않았고 여러 발가락이 보고 눈송이 깊이 내려갔고 해안가에 밑을 넘었습니다. 철썩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완전한 고요거치. 그래서 나치 학살을 겪고 내 어머니는 기억 상실, 언어 상실에 빠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침묵과 정신 참난으로 몰아가서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평생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상황을 여러 가지 환각과 기억과 환상과 정신 착란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여러분 사람의 그 동작에 대한 수술이 많잖아요, 그죠? 그림 같죠, 빌트죠, 이미지죠. 이미지 같은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의식과 꿈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가 시작.
어머니가 접시를 집어들고 창가역 식탁으로 가져왔을 때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거짓되게 여겼다. 아이였을 때 나는 이미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참전한 전쟁 동안 정보산업위원회에 들어가 전쟁 준비를 체험했다. 그들은 전쟁에서도 또 농군의 시절에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항구와 자리를 진압했고 돈을 넣어 국가기관에 들어갔으며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동맹자로 앞세우거나 스스로 내각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루크루, 티센, 힐로루크, 슈티넥스, 헬러, 만나스는 나치 전쟁에 해결된 반모시를 대중을 죽였고 그 이들을 루어 보석에서 벌거되는 낮은 사기관을 조직으로 조졌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겪은 말하기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변 인물들이 그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는 이전에 그 사람들의 어머니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수치나 사람 이름의 열거로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시를 들고 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을 짓누르는 이런 이 사람들 이름을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이 정부 산업위원회에 들어가 전쟁 준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만들었던 회사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국가기관에 들어가거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동면제로 앞세우거나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을 이런 했던 사람 아니면 그룹이나 티센이나 티슈도나 만네스만이나 이런 여러분의 그룹 티센 이 전부 다 그 지금 대기업 아니에요. 여기 독일의 큰 대기업이죠. 예, 뭐 알리안츠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그 회사도 다 그렇죠, 여러분. 예, 만네스만이 큰 기업 티센 철강이 싸고 그룹은 이 가전제품이기도 하고 이런 회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고통을 이렇게 짓눌러 주려고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때요? 구석에서는 어머니의 접시를 이렇게 들거덕거리는 소리가 같이 들려요. 사적인 것과 그 개개인의 고통을 이야기한 집단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그런 고통의 이야기자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겹쳐있죠. 이 분리시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가레모에는 어머니의 증상을 알려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수학적인, 통계적인 이런 산정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 대기업가들이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고 이름을 이렇게 찾아요. 그 다음에 한번 어머니 상태 세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호하는 것으로부터 비록 절벽에 들렸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초롱초롱하던 전쟁까지 의자에 앉아있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 어머니의 고통을 이야기한 사람들 그 당시 독일의 큰 기업가들 사람들 이름을 막 열거하는데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고하는 거로부터 이게 절박하게 들렸지만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될 수 없는 것, 훌륭한 순서에 속하는 것을 순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였다면 나의 어머니는 우리를 둘러싼 누구 속으로 멀어졌다. 그러나 이 세상 간직하다 나와 또한 나올 것 같지 않은가. 우리 부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처럼 싹트는 생각에 문자보다 앞에서 취하지 않은가라는 질문 때문에 우리는 흔들렸다. 네, 이성을 간직한 우리보다 그녀가 더 많은 걸 알지 않는가. 우리 규범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처럼 싹트는 생각의 근본적 변화 앞에서 취약하지 않는가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고통에 그 10년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 않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나는 무엇도 아버님의 말리를 에워싸서가 나는 성취하는 즐기겠다. 명령하고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소리 하나님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했던 경험들을 훨씬 더 큰 어둠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명료한 것, 반박할 수 없는 것, 확실한 거죠. 에 대한 요구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했던 경험들을 훨씬 더 큰 어둠으로 몰고 갔다. 아직도 어머니를 둘러싼 어둠은 드러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체험은 모든 인과적 설명표를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통계적인 진술은 다가갈 수 없고 산수라는 모든 단문의 조식은 끔찍한 상처 앞에서 좌초되는 듯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라는 인물에게 드러나는 거지만요, 모든 사람의 고통은 그 자체를 유일무이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은 설명될 수 없는 미지의 것으로 남는 거죠. 여러분. 네,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는요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전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요 자기가 신호증에 걸려 있지만 행동하는 것들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가? 예,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직 병을 지나기도 전에 나라의 부모는 내 노력과 소봉업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내 시우스라고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우리의 주기에 용기를 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했다. 네, 여기에서 국경을 넘기도 전에 감옥소로 넘겨졌는데요. 어머니는 말을 잃었지만 이 추방된 사람들 사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내 엄마는 하루 종일 사라지기도 했지라고 나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의 어머니를 노릇노릇 속에서 유가를 잃는 그 사이에서 다시 발견되었지. 그때 이후는 이렇게 말했는데 깊은 생각이 가지 않는 그 상태는 점점 심해졌지만. 네, 여기 보면요 하루 종일 사라지기도 했지 하면서 그 뒤에 어머니를요 눈보라 속에서 일가를 잃은 유태인 사이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상태는 나빠졌고요.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사람들이 몇 번이고 그녀를 유대인으로 지칭한 이유, 그녀는 스스로 유대인을 성교했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리스부르크에서 새 거주를 짓는 전에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카락 때문에 유대인으로 칭한 이후에 그녀는 스스로 유대인을 선고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새 거주지를 찾는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의 언어는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나와서 나는 고통받는 유대인과 함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그녀는 말이 없이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까맸는데 스스로 선보였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 때문에 새 거주지를 찾는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문학의 언어는 묘사의 언어고 표현의 언어죠. 설명하거나 진단하거나 주장하는 언어가 아니죠. 예술론은 그렇죠.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론은 비강제적인 자발성의 언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표현의 언어라는 게, 표현의 언어는 다른 이학자들에게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묘사가 추방년 사이에 있으려고 했다 이렇게 묘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독자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며 나의 어머니, 주인공의 나의 어머니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과 유대감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려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 느끼라고 강요 안 하죠. 느끼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도르노는 예술론이라는 거는 비강제적인 자발성입니다.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예민한 독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과학의 언어나 정치학이나 예를 들면 사회학의 언어는 가령 한국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정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명과 진단의 언어죠, 여러분. 사회과학의 언어는. 그러나 문학의 언어, 예술의 언어는 표현하고 묘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때문에 자발적인, 비강제적인 자발성의 언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고통받는 자와의 유대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은요, 이렇게 그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깊은 예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헤미안 같아요. 이 사람이 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진정한 선수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어머니는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썰썰해서 펼쳐볼 수 있었던 것이 누구에게 가장 깊은 중에까지 생이 살아있었다. 알려진 그것에 밖에 있는 그것에 알려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우리 사이에 행동하는 것도 더 이상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건강한 여자였지만 그렇다고 정신 차리지만 않았으며 그 이유는 그녀와 자기 속에 관측한 것이 하나의 진리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끔찍한 진리였기 때문이고 그러는 한 그녀는 내 여자였지만 그것은 은총의 의미에서가 아닌 끔찍한 저주의 의미에서였다. 네, 여러분, 가령 이런 문장은요,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 익숙하면 좀 낯설 겁니다. 당연히 번역은니까 그러겠죠. 그런데요, 수술은요 매우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알려져 있는 모든 것이 밖에 있는, 알려지지 않는 그 무엇에 알미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녀는 우리 사이에 이렇게 existence, 바로 눈에 드러나게 존재하는 거, 현존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서 그죠? 그녀는 넉넉한 여자였지만 정신장애자는 아니었고 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속에 관리한 것이 하나의 진리였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끔찍한 진리였기 때문이고 이래 됐죠.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진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진리가 옆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뭔가요?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이 진리인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끔찍한 진리.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간이 진리 따옴표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따옴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진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과 이 세계 전체, 세계 자체의 진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너머에 훨씬 더 넓은 광대한 영역으로 자리하죠. 그렇다고 봐요. 아마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타자성의 세계, 이게 진리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머니의 넉넉한 상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동시대적인 폭력 현실과 연루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있죠. 그런 한 그녀에게는 어떤 인류의 고통사에 대한 대표적인, 말하자면 집단적 주체의 이미지가 있다. 어머니는 각 개인이면서 여러분 그 시대의 전체에 대한 고통을 대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가요? 집단, 콜렉티브하고. 예, 미드라는 사람에 보면 콜렉티브 아이라는 말을 generalized I, 일반화된 자, 이런 말 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단적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예술 작품, 연극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뛰어난 작품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동시대에 어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어떤 말하자면 전형이라 하잖아요. 키피쉬라는 거, 루카치식으로 이야기하면 전형되는 인물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
그래서 뛰어난 작품의 주인공은 뭔가요? 예의 없이 대개는 집단적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읽다. 그녀는 말없는 고통 속에서 몸으로 또 자세와 태도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읽는 것은 말로 하는 언어이지요. 표현의 언어 전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읽어볼까요? 어머니의 얼굴은 텅 빈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묘사는요, 그 사람의 제스처에 대한, 몸짓에 대한, 태도에 대한 아주 정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몸짓 언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죠, 여러분. 그 중에 유형상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어머니의 얼굴은 시작. 내 어머니의 얼굴은 텅빈 듯했고 거칠었으며 그녀의 그 반쯤 열려있고 그는 저 원래 앞쪽을 의식했으며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녀에 대해서 가족처럼 질린 무엇과 떠럭떠럭 새소리를 내는 무엇을 감지했고 그것을 매우 발제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강하게 감지하는 할수록 몸을 돌려 피하기를 하는 건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들은 머리와 발톱을 가졌고 그녀를 죽이는 데는 손댈 필요조차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무릎 꿇은 채 그녀는 수많은 등이 어떻게 움츠려졌는지 아이들의 발과 발가락이 어떻게 모래속으로 파들어가는지 보았는데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네, 어머니의 얼굴은 텅빈 듯했고 거칠했고 반쯤 열려 있었고 먼 쪽을 의지했고 그럼에도 나를 알아보지 겨울이 아니었다. 가족처럼 질긴 무엇과 지렁지렁 쇠소를 내는 무엇을 감지했고 저기에 매복 한지 저기 기다리고 있고 그녀가 그것을 강하게 감지하면 할수록 몸을 돌리게 하겠다. 하지만 그것들은 머리와 발톱을 지니고 있었고 그녀를 죽이는 데는 손댈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를 다쳐오는 어떤 어머니가 지난 나치 시대의 여러 가지 학살의 경험을 겪고 나서 그 트라우마 속에서 트라우마적 상흔적인 환각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을 이렇게 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3년에 여러분과 나, 우리 동시대 살아가는 인간에게도요, 재앙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매복해서 인간을 기다리죠. 예, 어제 아랫게 보니까 후쿠시마에, 어제죠? 후쿠시마 앞에서 7.5 지진이 또 일어났대요, 여러분.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어떤 그 예지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재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요, 한편으로는 자연의 어떤 그 막강한 힘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요, 다가오는 재앙을 늘 예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예술의 기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로 이 어머니의 몸짓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들의 발과 발가락이 어떻게 모래 속으로 들어가는지 보았는데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건 다가오는 인명의 폭력에 대한 말을 어머니 말하는 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오야 마지막 애칭 하나하고 그런 작품을 번역하면서 그걸 좀 읽고 있는데 그림도 보고 하는데 오야 그림이 보면 볼수록 참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많이 들대요. 예, 그 마지막 오야 그림에는 그 괴물이나 이 도깨비 이런 유령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보이는 세계 속에서 1700년대, 1800년대 스페인의 그 종교적인 그 가톨릭 종교의 억압상 그 마녀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던 그 시대의 맹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죠. 우선은 또 왕가의 무능 이런 정치적인 부진성 이런 거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 자체의 어리석음에 대한 직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부정적인 힘, 그 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실적으로 흐르면서 조금 전에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적으로 흐르면서 동시에 환각적으로 비주얼을 그대로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뛰어나는 것이죠. 예. 말하자면 다가오는 인명의 폭력에 대해서 그림으로 애칭판으로 보여주는 예, 그런 의미에서 뛰어나는 것 같아요. 예,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1600년대 저기 네덜란드 그림, 저는 그림 보는 걸 예, 좋아하는데요. 예, 렘브란트 그림 이런 거 보면요, 다른 화가들하고 확실히 여러 분야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인간이나 현실을 이해하는 눈이요, 말하자면 멀티플 스펙티브죠. 아주 다층질이고요. 그러니까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이거 보여주면 저것도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보여지지 않는 그 너무 생각하고요. 그림이 어떤가요?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거죠. 그의 출발은 현실에 대한 나의 느낌을 속이지 않는 거죠. 자기 감정에 정직한 거죠. 예, 그런 뛰어난 예술가는 그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다가오는 인명에 대해서 몸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 자체가 표정이 이게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몸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공연되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말이 좀 확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독일말로 적었는데 인세니어데스자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기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내가 말로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건 버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전혀 입을 닫고서도 몸짓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속을 표현한다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몸을 공연되는 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몸짓이나 어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눈빛이나 여기에도 그 사람 그 말의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몸이라는 게 일종의 공연된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까다로워서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예,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이 위협적인 힘 앞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대신 그녀는 느끼는, 지각하는 몸의 모습을 내보인다. 이 우리나라 말에 중요한 그 수로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지각하다면 perceive인데 이건 20세기에 와서 지각하다는 말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지각에 현상한 것은 멜로폰디오. 왜 perception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세상을 느끼고 자연을 느낄 때는 주로 느끼다, feeling하는 거, 느낀 것을 think, 사고하는 거, 이런 것만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감각과 사고의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나 사고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perception 안에는요, 사실은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철학적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perception, perceive 하면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첫 번째. 그러면서 그건 사고작용과 겹쳐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멜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목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각하는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느끼면서 사고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녀의 몸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종의 심프통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 증상 언어적인 심프통 슈프라글리티아의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증상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몸짓과 표정과 태도, 이해하기 힘든 주문들, 이것도 일종의 뭔가요? 언어의 형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증상 언어적인 언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외상적인 경험은 어머니의 경우 말로 직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실려서 몸짓으로, 제스처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브레이트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 연극사에서 20세기 가장 그 연극 이론가가 큰 사람이 브레이트 아니에요. 게스틱 언어를 그 강조한 몸짓 언어. 그래서 연극 배우 되면 앞에서 말하지 않고 막 몸짓으로 훈련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스처로 해서 완전히 독립된 장르가 뭔가요?
춤이죠. 몸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춤 무용가들의 몸짓법은 훨씬 더 뛰어나죠. 보통 사람보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육체는 일종의 공연된 드러난 기호다. 그죠? 일깨어지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여지는 종류죠. 그래서 불분명하죠. 무의식의 언어처럼 말로 된 언어의 지시적 성격. 말은요, 레퍼런스죠. 그걸 지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몸의 언어는, 육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모호한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언어에 의한 의미론적인 강호 없이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몸짓 속에 현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육체 언어는 말할 수 없는 것의 언어적 한계에 대한 어떤 육체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의 몸짓이나 어조나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이것도요 우리가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해독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죠. 자, 그래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중요한 그 제목이라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망상과 환영의 시간을 이끌린 채 능가한 상태지만 현실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지각력으로 역사의 사건을 주시합니다.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야망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각하는 몸과 사회적 세계는 상호작용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몸짓이나 태도에는요 사회적인 것들이 녹아있지. 어머니의 몸, 그는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이 녹아있죠. 사회적 상처와 몸은 서로 겹쳐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에는 시간이 남긴 상처가 새겨지죠. 마치 세전 텍스트에 고통의 역사가 등록되는 것과 같다. 인간의 몸이나 텍스트 몸체는 다같이 읽혀지는 대상으로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각인과 분리될 수 있다. 일종의 풋프린트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눌러지는 거죠.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도 부단히 열어야 할 하나의 텍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실 샤르트르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관이 되어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기호를 불러들일 수 있다. 기호는 그의 머리카락을 열고 그의 눈에서 자자자며 그의 입술에서 춤추고 그의 손가락 끝에서 자자잔다. 그는 몸 전체를 원한다. 네, 했어요. 여기 보면 기호는 머리카락에 걸려있고 눈에서 반짝이며 입술에서 춤추고 손가락 끝에서 자리잡는다. 몸 전체로 말이죠. 샤르트르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할 거는요. 인간의 몸의 모든 구석이 일종의 언어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언어는 non-verbal 언어죠. 여러분. 말로 작부로 되는 게 아니라 말 없는 몸짓으로 하는 언어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는 샤르트의 문제의식과 바이스의 문제의식이 서로 겹치죠. 제가 그 페트 바이스의 중요한 이런 예술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여러 다른 멜로폰티라든가 뭐 현대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샤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예술론이나 문화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사안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보편적 설득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보편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검토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건 어떤가요? 다양성이 약화하는 거죠. 예, 냉정하게 옆으로 제쳐둬야 돼요. 그런 점에서 서로 깊은 문제의식은요, 여러분, 서로 있죠. 마치 그 친인척 관계처럼요, 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런 어머니 언어, 어머니 상황에 대한 어머니 인물에 대한 이해의 노력과 이해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그 산술적인
수치적인 이런 접근, 그다음 보혜의 또 어머니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주인공은요 지금까지의 예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5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여기에 1번 시작. 오히려 현실은 예술에서 최고의 표현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이라도 더 멀어져 나가다 예술 역시라도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게 가장 가까웠던 어머니가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술에서 가진 친근함과 실성을 찾아가는가. 네,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예술에서 어떤 친근성과 확실성을 찾아야 하겠는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나 가능성 같은 말들은 윤리나 도덕이라는 비교처럼 정치적 오용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것이 되어버렸다. 예술은 혼돈의 말에 의하면 정치로 추출되지 않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 된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새로운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진리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말들,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20세기에 왔으나 많은 것들이 오용되었기 때문에 악명 높은 게 됐다 그죠? 그래서 예술은 오다니가 아까 그런 말합니다. 아까 나온 사람은요, 정치로 충족될 수 없는 무엇을 메꾸지 않는 새로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언어를 가지고 또는 색채나 아니면 연극 위에서 극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여러분 힘겨울 것 같아요. 그날은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겪어왔고요. 또 우리가 순수하고 또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예술의 언어, 문화도요. 많은 것들이 패배하는 것을 봤죠. 20세기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 까다롭고 더 은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첼란이라는 그 시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의 글 보면요, 여기에도 제가 그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언어는 패배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면서 언어는 자신의 대답 없음을 광풍에 지나가야 되고 끔찍한 침묵을 지나가야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진술의 수천 어둠을 지나가야 합니다. 말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고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수천 어둠을요 관통에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절망하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꿰뚫고 지나가야 된다. 시의 언어를 맞잖아요. 이 첼란도요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나서요. 그 20세기에 그런 상황에 문화적인 예술적 상황에 절망해서 파리에서 살다가 그 세네강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로서는 도저히 내가 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언어로서는 이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런 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현실에서 언어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자의식 같은 게 녹아있죠. 벨로폰티의 말도 그런 점에서 요거와 연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침묵의 배경 위에서 고찰해라 이렇게 했죠. 그죠? 침묵을 재치우고가 아니라 늘 뭔가를 말을 하되 이 침묵, 말할 수 없는 것, 말하지 않은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죠? 예? 침묵 없이는 말은 결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언어에 대한 시각이 깊지 않는가, 정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침묵의 이러한 실들, 살아있는 진술에 말하는 여러 실들로 엮여있는데 이런 실들에 대한 율동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해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이런 말. 세계의 산문이라는 그래서 이런 어머니 상이 있었고요. 이런 어머니 상에 대해서 이제 상을 가지면서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뒤로에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판화를 보고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 판화에 나오는 여인상을 어머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 예,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멜랑콜리아 이런 기억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때 기억은 현재 속에서 어떻게 과거와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 기억의 문제는 교육과 문화 연대의 문제인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외국 문학이나 문화론의 기억 문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90년대 서구 학계에서 상당히 르네상스를 일으켰거든요. 그런 가급 효과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분이 문화 연구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우리의 이론적인 철학적 토대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외국의 그런 이론적인 어떤 유행 모드가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그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죠, 여러분. 외국의 논의를 그 나름으로 수용하고 소화하는 거는요. 그런데 여기 이 땅에서의 논의나 철학적인 이런 말하자면 사상의 자장 관계가 풍성해지면 어떨까요? 이 수출하거나 이렇게 따로 영향을 도로 미치겠죠. 마치 여러분 갤럭시 기어든가 요즘 막 전식으로 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상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네, 그런 단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기억의 문제는요, 이 서구학계 이런 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때부터 나는 작가로서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팟은 고통을 기억하면서 첫째, 멜랑콜리아를 회생하면서 앞으로 문화 문제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술 경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록하면서 작품을 써가면서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멜랑콜리아는 어떻게 실천되냐? 다르게 해석되는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바이스의 저항인 이야기에 나오는 멜랑콜리아에 대한 해석 부분도요, 여러분. 그 자체로 기존의 멜랑콜리아에 대한 해석사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해석사가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작품에 해석의 역사가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의 해석사가 있잖아요. 해석의 역사. 그렇듯이 멜랑콜리아 이래도 그런 해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터바이스가 이 소설에서 행한 해석의 내용은요, 다르겠죠, 여러분. 그건 미술 연구자들도 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런 거를 한번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라든가 캠퍼스라든가 못이라든가 모지라든가 개라든가 공이라든가 쉬고 있는 양이라든가 이 동자상이라든가 시계, 모래시계, 숫자파, 저 여기 있는 산, 바닷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 중에서 이 여인이 고개를 꿰고 앞을 주시하는, 응시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온갖 저울도 이런 도구들로 둘러싸인 채 여기는 컴퍼스로 뭔가를 걸적이다가 머리를 꿰고서 앞쪽으로 응시하는 거죠. 응시하는 마음, 우울의 정신, 그것은 일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이 세계에 참여. 우울이나 응시나 노동은 예술가 쪽에서 하나로 세계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이 언어로 작업을 할 텐데 이 언어로 이 세계를 제대로 묘사할 수 없다. 또 나의 삶은 조만간 떠나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은 우울을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울 속에서 뭔가요? 그러나 이 세계는 직접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응시해야 되죠. 주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울, 응시, 노동. 이게 제 생각에는 다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일만 하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응시하는 거, 말하자면 메디테이션이죠. 명상하는 거, 명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깊게 사고하는 거. 그러면서 명상만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추상적으로 빠질 수 있죠. 그래, 일을 해야 되죠. 일하면서 동시에 어떤가요? 너무
일에 자신감에 차 있으면 어떨까요? 일을 그러질 수가 많죠. 그래서 우울의 감정, 멜랑콜리를 또다시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체념이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큰 작가들 보면 삶의 막판에 내지거나 지움이라는 체험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 체험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 대해서 삶의 전체의 그 무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겸허해지고 그러면서 작업을 하는 거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간적 감정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의 감정, 명상의 감정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서양이 서구 여러분 예술가들의 뭐 고백록이라든가 그걸 수집보면 우울의 감정 전혀 없잖아요. 우울의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표현하고 했죠. 그렇지만 우울의 감정이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더 세상이 전체와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대목 가운데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적으로 찍었습니다. 이 그림은 워낙 아까 말씀드린 좋고 또 유명하고 한데 가령 이렇게도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름 표현 이렇게도 클로즈업 시킵니다. 멜랑콜리아 이를 소개하는 책자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얼굴 대목이나 이 전체나 아니면 이 전체를 그림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요. 책자의 전면에 다른 거 다 없애고요.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책이 재미없나? 재밌죠? 그죠? 이건 뭔가요?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에 대한 충실이죠. 디테일한 것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디테일한 것이 신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비바복이라는 사람. 그 말 맞는 거. 세부에 고도로 은밀하게 정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찍어볼까요? 가시를 하든가 곰브리치라든가 파노프스키라든가 이런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미술사가 미술 이론가들의 그 스승이었죠. 아비바복이라는 사람 아주 흥미로운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디테일한 것이 신입니다. 그 말은 다른 데서 좀 나오는데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클로즈업 시켰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줄을 보면 여러분 정말 생생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봐도요. 이 여자의 이렇게 머리 화관이죠. 여러분이 화관 표현한 거라든가 어깨에 이런 이 애칭판하니까 여러분 철필로 이렇게 척척척 긋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척척척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삐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뒤로는 척척척척척. 뭐 지오토라는 사람은요, 그랬대요. 그림 그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쭉 하면요, 완전하게 동그라미를 그렸대요. 재미없고. 정말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이 보면요, 그림이나 이런 게 너무 섬세하고 정말 그야말로 유일무이하지 않아요. 이 명상하는, 투시하는 이 우울 속에서 저는 이 우울 속에서 이렇게 털고 있다는 것 기뻐해서 막 발랄하게 춤추고 이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명상하고 조용하고 체념하는 듯한데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앞을 직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의 무게에 대해서 나 나름으로 뺏고 나가겠다 이런 뭔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저에게는 큰 명상의 그 자료였습니다. 가끔씩 이 사람 보고 있으면요, 뭐 헛된 열을 수도 있는데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울의 정신이 땀과 만나면요, 작품을 갖고
사유 속에서 움직이면 이건 성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술의 성찰력이 기대어서 우리는 삶을 그리고 그러면서 현실을 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머니와 멜랑콜리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뒤로가 그린 것처럼 머리를 개고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서 아무도 다가가기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예, 비슷하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는요, 베를린, 스페인에서 오다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환각 상태를 뒤로동 하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앉아 있다, 그죠? 그 점에서 비슷하다.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지만 뭔가 궁극적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기한 성향을 가졌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한 성향이란 뭔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인간들에게 주저하지 가능성이 있으니 하나는 먼저 일대적으로 되어 자기 환경 속으로 들어가 고독에게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고 다른 하나님의 예수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이 길은 그러나 외부 세계로 향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열릴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의 영역을 주는 못하다. 자기 폐쇄와 자기 개방 사이의 관계는 이것은 하나의 치유를 약속하는데 예수에서 늘 존재하며 멸망을 경영상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야 명상할 수 없는 일에서의 이 같은 심장은 예술 작품에서 이상으로 굉장히 사로잡고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인용한 이유는요. 이런 곳곳에 예술론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묘사 가운데 이런 것도요. 상당히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지만요. 상당히 단단한 예술론의 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페트바이스는 이 소설 안에서 뭐라고 했나요? 점점 밀폐적으로 되어서 자기 감각 속으로 물러나는 거. 그래서 사람과의 공존적 의미를 잊는 거.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격리되는 거. 다른 하나는 예술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예술로 향한 이 길은 외부 세계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열릴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침잠하는 것은 어때요? 계속 침잠에 머물기 위해서요? 아니죠. 다시 그 세계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죠. 그리고 사회와 만나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에서 그것들을 슬로건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로 그치나요? 아니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죠. 말하자면 사회와 자기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사회의 이주운동이 필요하죠. 변정법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야 둘 다가 자신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예. 결국 돌아오는 데의 방점이 저는 좀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왜? 예술의 언어는요, 특히 인문학의 언어는요, 자기 회귀적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요, 곤란하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가령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적인 언어, 집단적인 언어가 많은 이유는 또 그런 언어 속에서 여러분 훈계조에, 설교조에 이런 언어 많지 않나요? 저는 아주 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지루하던데요.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지나치게 계시적이고 지나치게 이렇게 붕괴적인 언어가 많은 사회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계몽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언어가 여러분 과장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해되셨죠? 네. 나중에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영역으로의 출구는 더 이상 없다겠죠? 그래서 자기 폐쇄와 자기 개방 사이의 경계는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술에 늘 존재하고, 멜랑콜리적 경향 속에서 사람이 우울하면서 우울 속에서 자기 침잠, 자기 현실과 격리되어서 자기 속으로 밀폐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자기를 개방시키면서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소설 아니잖아요. 이게 저항의 미학 3부 132쪽이니까 제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안과와 나와 너를 이어줍니다. 그렇듯이 여기와 저기 물리학과 형이상을 중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지컬, 메타피지컬. 그러나 예술의 조화가요 갈등이 없는 타입이라는 건 아니죠. 그것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타진되는 균형이죠. 일종의 예술은 대립적으로 여겨지는 두 축을 대립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비대립적으로 하에서 시키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 어떤 좋은 상태, 좀 더 나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잠시 이루어지는 일종의 균형이다. 그 때문에 위태로운 균형. 딱 정해져 있는 영원한 균형이 아니라요 위태로운 잠시 균형.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이질적 요소 사이의 매개의 결과로 자리하는 조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조화는요 힘겨운 조화고 위태로운 조화, 신하는 조화죠. 그건 이질성 속에서 도달하는 높은 균형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관성이 없이 있는 어떤 미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 폐쇄와, 그러니까 바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요 자기 폐쇄와 자기 대방의 경계 위에서는 일이고 이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명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들어가는 것, 그걸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술가 됩니다.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요 우울은 불가해요.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고통 앞에서의 무기력, 어느적 한계, 의식에서 우울은 나오죠. 그러나 이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더 깊고 넓은 현실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때 명상과 침잠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명상 속에서 계속 일한다, 계속 표현하는 거죠. 예술론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멜랑콜리아를 보여줍니다. 이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었으며 열쇠가 주만만 걸려 있었고 얻어진 주머니 여기에 조선으로 공생이 되었으며 위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유명한 일하다가 정신이 생각하게 계속 도와하는 것이다. 별과 그 집은 유명하다 저하고 도와서 지치고 있으며 현재 중마사는 유명하다 저를 있으며 달 주위에는 수가 쓰는 분들 이를 대면 숫자와 자, 대패, 집게, 그리고 망치와 흥공격이 있었다. 이 도구들은 그냥 바로 가까이 열려 있었고 그중 어떤 것은 사가지고 장난들이 있었어. 그냥 직접 사용하거나 방금 전에 알게 가서 쓰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체험이 있었고 눈을 뜨고 있었고 주름 많은 옷에 걸려 있었고 또 주머니 손목이 굵고 그런데 조용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단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녀는 일하다가 잠시 이상하게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요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나서 명상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밑에 그녀가 직접 이 도구들은 바로 옆에 있었고 직접 사용했거나 그 자리에 놓여 있음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멜랑콜리아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림이 유명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백 건의 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도상학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마디로 말하기 어렵겠죠. 근데 어떻든 이 저항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의 핵심은요 이 여인상이 세계 고립의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잠시 쉬었다 했죠. 노동을 와중에다 일하다가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묵 속에서도 이 파시즘 현실을 역사를 증언하듯이 뒤로 여인상이고요. 외부 세계의 혼돈 앞에서 이 혼돈과 적극적으로 대면 이것은요 우울의 맹목성 속에서 현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렇게 주로 봤거든요. 뒤로의 하나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죠.
다른 점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밝은 이름 가기 위해 기어 올라갔을 사람들과 한 명의 그에게 섰고 이 건물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었지만 거철하기보다는 명상의 장소로 보였으며 이 모든 것이 허가하다고 해도 그러나 이 그림에는 어떤 다른 지식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 모르는 사실과 되어 있었다. 경고하고 증인이 기하 역사문들은 특정 목적에 구사하는 일상적 도구들을 일치듯이 되어 있었고 맷돌은 흘러가고 시간을 말했으며 저 어른에는 형님체의 뭉치기 멈췄고 종의 추는 정지한 채 내려 있었으며 바닷가 안에는 배들이 살아날 때 떠 있었고 저 멀리 도시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았으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는데 왜냐하면 한 무서리에 걸린 모래시계에서는 작은 모래알이 반쯤 채워진 빈쪽 위로부터 아래쪽 위로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림 밖으로 이어진 조치를 그는 언제라도 알려줄 수 있었다. 하늘에 걸린 탑산을 속에서 반짝이는 것은 머리에 내리는 모래 형태의 화학이고 해성 같은 불꽃은 수성 같은 달걀의 별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며 네,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녀는 추가가 각종 존재가 나타났고 각종 도구와 열쇠 그리고 지갑을 지닌 인간적 한조적이 있었으며 시장적인 것에 다루었고 그녀의 옷은 작업으로 구겨져 있었으며 그녀의 그늘진 얼굴은 세계와 경민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차 있었고 연구하고 만들고 마지막에는 조사하는 일로 둘러싸인 채 그녀는 유아적 존재로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며 네, 보면요. 여기에 이 보면 종이 있고 여기 끈이거든요. 여러분. 종이 누군가가 이 끈을 해서 종을 묶을 것 같아요. 이 모래시계 모래에서 모래에 속도를 주고 양가가 있고 도성에 비다살이 있고 여러 가지 작업 도구가 있고 캔버스로 이 뭔가를 그리다가 이제 잠시 쉬면서 앞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작가는 이 순간에 어떤 다른 현실이 이미 이 알려진 순간으로 들어오는 이 명상하면서 이 여자가 꿈꾸는 어떤 세계가 이 여자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녀의 옷은 작업으로 꾸겨져 있었고 그늘진 얼굴은 격리된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차 있었고 요구하고 만들고 조사하는 힘으로 이렇게 둘러습니다. 작업하는 인간이 작업 속에서 뭔가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응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가야 예술의 작업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거 잘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울에도 불구하고 유래의 여인상은 세계문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새로운 자기 성찰에 기대어서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녀는 일 작업 탐구에 몰두해 있다. 그죠? 그녀의 옷은 작업으로 구겨져 있고 얼굴은 세계와 격리된 게 아니라 조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요 속에서 일하는 인간이다. 이 고요가 명상이고 반성이고 회복이고 성찰을 하면 일어난 실천이고 대비고 응전이고 참여다. 말하자면 그녀는 고요와 운동, 성찰과 노동을 오가면서 세계에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면서 자기를 만들고 있겠죠. 그러진 순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한 순간을 포착해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기 변형이 그래서 멜랑콜리아 인의 여의사는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찰하는 인간의 노동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이스에게서 폴 멜랑콜리라는 수동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기된다. 그죠? 네, 명상 속에서 뭔가를 앞으로의 작업을 준비하고 그걸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적이고 축조적이고 생산적이는 않아요. 우리 고독이라는 말 보면요, 솔리테어라 하잖아요. 솔리테어라는 말하고 솔리테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어원이 같죠? 같이 있는 거죠. 솔리라는 거, 같이 혼자 있다는 거. 예, 유대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자 같이 함께 가자라는 외침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뭔가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우울 속에서 응시하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상태를 예비하려는 그 태도 속에서 이미 유대는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테어 속에서 고독 속에서 연대를 이미 꿈꿀 수 있다. 연대의 시작은요, 저는 솔리테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자기 실존 속에서 정치적 계획과 심리적 성찰을 봉합한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술가가 고독해야 된다거나 연대해야 된다라는 말이 상투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 예술적 주체는 고독한 실존 속에서 세계와 연대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고독과 연대는 분리될 수 없다. 예술가의 연대는 근본적으로 외로운 것이고요. 외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올리다 보면 자기가 대개는 빠지죠,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많은 경우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올리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요, 혼자서 외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응시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바른 연대성에 대한 토대가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제가 얼마 전에 세계문학 논의에서 어디에 글 쓴 거 보니까요, 누군가 어느 평론가가 그려놨대요. 톨스토이든 도스토옙스키든 셰익스피어든 뛰어난 예술가 가운데 탁월한 의미의 개인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이래놨대요. 그 말은 정확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는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인디비주얼 개인주의라는 것은 좀 잘못 이해되지 않는다. 인디비주얼리즘은요, 여러분 나쁜 의미는 아니죠. 에고이즘이 잘못된 거지만 개인주의, 모든 인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바른 개인이라면 사회성이 이미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의 지성사나 정신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른 의미에 말하자면 개인주의의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문글럼에도 그런 거 적고 하였는데, 어쨌든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그 시민이 스스로 주권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그 역사, 서양에 있어서는 200년, 300년 되었던 그런 시민성의 역사, 시민 발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70년대, 80년대 이래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아주 얕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독 속에서요, 개인은 가장 은밀하게 세계와 만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곧 성찰이 되는 하나의 활동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술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노동 속에서 세계의 물리와 인간의 심리를 동시에 임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바른 예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세계와 합치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서 말하자면 전체와의 연대가 아니라 아주 외롭게 시작되는 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가는 연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른 글에서도 제가 그랬는데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연대하는 건 필요하지만요, 이 연대의식이라는 것도 외부로부터 혹은 위에서부터 명령되는 것으로 되는 것보다는요, 좀 느슨한 방식으로 연대가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건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연대의식에서도요, 좀 통풍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너무 좀 엄격하고, 또 엄격함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억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는 게 되죠. 그러면 폭력이 또 다른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도덕 속에서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 예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의 이제 문화적 기억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좀 중요해서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스스로가 그리고 그날 그를 이루로 아니면 그 신의 지혜로서 성사는 연합하고 제한적으로 시험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매우시기를 어떤 면역이 곧 있으리라는 것을 명심하신 바람에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완전한 성과가 벗어나 질수기 중에 가장 저열하고 천박한 것이 확산되어 몇 년 사이에 그 모든 지혜와 통찰과 강력하게 되어버리니 더 좋은 그리고 정당한 삶을 향한 길이 정성과 어떻게 그토록 쉽게 음해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비판적이고 시적인 정신이 나쁜 사람들에게 축출될 수 있었는지 100년을 좋게 지속할 것 같았던 지적인 인질이 갑자기 수발하기 세기나 작지 그 유일한 대화 그리고 모든 동의 내가 지었던 건축물이 어떻게 천하장지를 쉽게 해제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경악과 공포에게 어떤 문제가 맞지 않게 하셨는지 네, 이것은요. 여러분 소설의 그 정은 이야기 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의 문화적인 교육과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회고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융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치즘이라는 체제가 폭력 체제가 와서 말하자면 문명의 파국이라는 문명의 재앙이라는 이 수준으로 이끌고 갔는지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카토르나 브레이트나 아이슬러, 딕스, 노르드, 베크만, 화가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문화적 융성과 더불어 사람의 본질 속에 죄라고 천박한 것들이 확산되어서 몇 년 사이에 그냥 다 뒤집혀버렸대요. 그러면서 더 좋은, 더 장당한 삶을 향한 기회의 전표가 전락되고 비판적인 시적인 정신이 사라졌고 축출됐고요. 100년은 족할 지속될 것 같았던 힘들이 증발해버려서 이제는 경악과 공포 속에 이렇게 남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술과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만은 진리를 대변하는 예술가들은 늘 추방되거나 감옥살이하거나 권력자의 자기의견을 용기 있게 표명했을 때 대가를 지불해요. 감옥과 고문, 자극금주와 도피, 망명, 좌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술의 문제는 가장 저열하고 천박한 것, 그죠? 가장 저열하고 천박한 것 여기 속에서 어떻게 이웃과 싸우면서 어떻게 비판적인 시적인 정신으로 더 좋은 정당한 삶 그리고 그죠? 그걸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페트바이스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에 이건 예술에서 행하는 것들이 모두 문화적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 내에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현실 역사를 전달하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글쓰기 작가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예, 기억의 예는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녀는 나중에 언젠가 선생이 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교육을 받아놓은 학생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학생들은 거대한 대리석 기념관 앞에 서서 어떤 글이 숨겨져 있는지 알려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은 하고 어떻게 일을 알려줄 것이고 나중에 학생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오늘 이런 자리죠. 그런가요? 말하자면 소설 내에 나중에 있게 될 수용의 역사 어떻게 리셉션하는가, 수용의 역사 받아들이는가 그걸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라는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 어둠과 침묵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절망을 다독이는 거죠. 마치 비러가 회화로
종교개혁과 농민전쟁 같은 시대적 사건에 참여했듯이 양원적 현실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이 글쓰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처형장면입니다. 이 처형장면은 롯데카펠레라는 여러분 저항단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처형장면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그 보고문 있죠?처럼 아주 그 정물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플레첸제 처형장 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눕혀서 이렇게 목을 대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자랍니다. 이게 나치 시대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숨이 적칼라란에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공부와 전율이 전무한 성부와 헛된 기도하에 자다들었는가. 잔혹보다 오래 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처형장입니다. 검사문은 제가 대략 읽을게요. 검사문이 낭독하고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리발타스는 살려줘 막 소리 지르고 사형지 태경이 끈을 당기자 이 커튼이 이렇게 열려오고 세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자 돌적에 거꾸로 매달아두고 주름장식의 일부분을 밑으로 끌어당겨서 위에서 이렇게 이 목을 자르는 가위를 목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도끼에 다리 밑으로 내려가고 머리통이 몸에 떨어지자마자 피 번번된 채 밤을 거들과 온이면으로 떨어져 나갔으면 목에서는 여전히 피가 쏟고졸고 그래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시간을 알려주자 검사는 죄 있는 자의 이름을 기록부에 표시하고 나서 사망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이게 슬프고 이게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묘사의 언어죠.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와 연민의 관심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명령과 이 명령의 가차없는 실행입니다. 이 과제를 주동하는 것은 뭔가요? 절밀에 사람을 모두 죽이는 그 정치제재 파시즘의 권력기입니다. 여기에 희생됩니다. 나는 이 상처를 그대로 기록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형상화이면서 문화적으로 의미를 창출하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글쓰기라는 것은 예술의 형상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의미 생산과 직결되는 거죠.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히 이거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소설의 나는 기억을 통해서 글쓰기로부터 예술적 형상화를 지나서 이 나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가요? 문화적인 의미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죠. 그런 형식 구현을 통해서 심리적 성찰을 장려하고 문화적 행동 여부를 촉구시킵니다. 여기서 정치와 문화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쓰기는 기억을 통해서 현실에 여러 의미 있는 것을 마치 페넬로페가 이렇게 시를 짜주면서요, 이 떠나간 오디세우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의 지난 시절을 이렇게 글로 쓰면서 마치 시를 짰듯이 쓰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넬로페잖아요. 예, 바이스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증거 논리를 무조건 상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개인에 속하든 사회에 속하든 혁신의 변정법은요, 기존과는 다른 꿈, 다른 해석, 다른 행동이 행해질 때 조금씩 실현될 줄. 그런 타자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그래서 제대로 된 글을 쓴다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있어 왔던 글을 그대로 상투적으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저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설득 있게 끌어와서 묘사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가주하는 것이죠. 문화적 기억의 작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번 마지막에서 다시 중요한 말이라서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문화라고 할 때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하기가 이거 엄청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게 만드는 거죠. 요소죠. 여러분 핵심이죠. 가령 김순희의 아이덴티티라는 건 뭔가요? 김순희를 김순희답게 만드는 거죠. 개성이고 인격이고. 그래서 스타일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는다는 뭔가요? 한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기 나름의 사회의 색채죠, 여러분. 개성이고, 이 사회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체성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보편적인 가치의 저장소다. 저희의 개인적인, 사적인 혹은 왜곡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의 저장소다. 그죠? 정의나 인권, 관용, 민주주의는 이런 가치의 몇 가지 예일 거예요. 기억이 없는 문화가 없듯이 기억이 없는 글쓰기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는 기호를 사용하는 문화적 존재로서 모두 기억의 공동체 안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문화라면요, 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좀 더 이성적인 사회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훌륭한 사회이지 않나, 문화적인 사회이지 않나, 시민 문화의 공동체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서 타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해방적인 시민문화라는 건 이런 상식이 자리하는 합리적인 질서고 공간입니다. 바이스는 문화의 개인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글쓰기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한 사람들의 삶의 고통, 그 지난 역사를 기록하면서 좀 더 나은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죠. 여러분, 이런 나치즘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를 막 변모시켜 가잖아요. 나의 개인적 형성이죠. 그죠? 개인적 형성,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이죠.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형성을 기록하면서 사회에 기여하죠. 사회의 바른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치된 거죠. 문화에는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오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이제 여태까지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문화의 공간에, 이 기억의 공동체에 어떻게 참여할까? 참여의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겠죠? 이런 방식이 있겠죠. 나는 어떻게 건전한 문화 시민으로 살아갈 건가? 일반 시민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시민적 경험의 경신력을 믿는 수용자로서 어떻게 살까? 조금 예술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자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가령 지난 4번에 걸쳐서 페트 바이스라는 사람을 한번 스케치했는데 이런 경험들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뭔가 자양이 되는 건가?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독자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조금 더 높여서 만약에 그가 작가나 예술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페트 바이스의 예술론이나 자연의 미학을 한번 스케치하고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 나는 기존의 옆에 동료들과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내 삶의 인간과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 이거 고민할 수 있겠죠? 예,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요, 여러분, 다 예술의 잠재력을 자기 삶으로 유화시키는 일이죠. 문화의 토대를 놓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어요.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 중요하죠, 여러분. 시민으로도 중요하고, 조금 더 높여서 독자로서도 중요하고, 좀 더 높여서 예술 창작하는 사람으로도 중요하죠. 네, 각자의 고민과 관심에 맞게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하면서 이 시작을요, 이 펜트바이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펜트바이스는 참고로 하고요. 어떻다고요? 나로부터요. 그리고 각자 지금 여기의 삶으로부터 이렇게 느슨하게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나중에 문화는 토대해야 된다라는 주장, 라는 슬로건 없이도요, 우리는 이미 문화의 여러 가지 자양이 나의 삶 안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되죠. 양분이 내리는 게 되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로부터 각자의 지금 여기 삶으로부터 느슨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술에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저런 시민과 건전한 의미의 시민들, 문화 시민들, 또 예술과 문화의 그런 잠재력을 있는 이런저런 분들이 생겨나는 게 한국 사회에 좀 더 높은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있나요? 네.